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세 번째 주 두 번째 강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84쪽 신분질서의 변화와 농민 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의 핵심 주제는 어떠한 이유로 조선시대 후기의 신분질서가 변화가 왔을까? 그리고 농민들이 왜 봉기를 일으켜야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조선의 신분은 몇 신분? 그렇죠. 자유민, 양인, 그리고 천인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 천, 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양인이라고 하면 자유민을 뜻하는 겁니다. 자유민은 여러분들 국가의 세금을 쫙 내겠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천한 사람들입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는 각종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와 같은 양인, 천인, 양천제가 16세기로 오면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반상제가 대두되죠. 한마디로 양인이, 즉 자유민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됩니다.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천민, 이렇게 네 신분이 등장을 해요. 자, 이런 네 신분들은 사실상 상하 신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양반들, 성리학자들은 자, 이 신분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지켜야 될 도덕적 이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데 어떻게 신분 변동, 신분 변화를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딱 고정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은 신분이 여러분도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정화되었던 신분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 붕괴의 원인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가져다준 결과죠. 한마디로 국가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편법이 등용됩니다. 편법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경제적 변화가 결국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양난 이후 국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자, 국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재건을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전쟁 통해 그냥 이런 사람 다 죽고 물적 자원 다 파괴되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편법입니다. 편법. 결국 상민들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납속 돈을 받고 양반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또 공명첩을 발행합니다. 무슨 그 나라의 대부, 한마디로 관직을 주는 겁니다. 물론 실직은 아니고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신분 상승하죠. 벼슬도 있죠. 자, 양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민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양반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호적을 보면 참 조선시대 후기에 가니까 이렇게 철종 때 보니까 거의 양반이 70% 정도가 돼요.
진짜 많은 거예요, 양반이. 그러면 이 70%가 되는 이 양반이 다 특권 계층이 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이 양반들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힘 있는 양반, 곤반, 시골에 나가 힘쓰는 양반, 잔반, 그리고 일반 상민들과 다름이 없는 잔반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상민들, 일반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 지금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양반으로 편입이 됐으면 결국 남아있는 상민의 숫자는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상민들은 국가로부터 조세, 공납, 여기에 의무를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이 중인은 또 어떤 주장을 할까? 여러분들 중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내 몸에는 지금 반쪽의 양반의 피가 나는 그래도 반쪽 양반인데 니네 쌍꺼들 어떻게 양반이 됐니? 당연히 나도 양반이 돼야지. 충분히 되죠. 그래서 바로 집단 상소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자, 이 정조는 이와 같은 서를 파격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득공, 박제가, 이동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들이 소청운동하고 또 여러분들 정조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등용도 하게 되면 또 같은 중인에 속해 있었던 기술직 종사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역관 그리고 한의사, 이들은 나름대로 식자충 아니야. 그래도 머리에 먹물이 좀 이렇게 묻혀져 있잖아요. 당연히 위치겠죠. 나도 양반 되고 싶어. 소청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비는 어땠을까? 지금 상민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세금 내고 군대 올 대상이 줄었습니다. 국가는 지금 상민의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공노비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노비 종목법을 시행합니다. 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노비 종목법을 이해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엄마나 아빠 쪽이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은 그냥 자연적인 겁니다. 그냥 노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자, 엄마 쪽이 노비였을 경우 자식이 노비지.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 엄마는 양인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노비였으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바로 양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숫자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국가 정책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 노비들 중에 일부는 경제적 부를 축적한 노비가 있습니다. 또 주인한테 납속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라이 모르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드라마 중에 추노꾼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추노. 한마디로 도망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비 숫자를 줄여서 상민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상민의 수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조세 부담, 여기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노비를 해방시키고 노비 종목법이 시행됐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살펴볼까요? 향촌의 지배체제 변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향촌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지사족, 땅도 많고 머리에 먹물 가득한 양반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일찍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향안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양반들의 임명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출석부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임명부에는 아무나 여러분들 등재, 우리가 이제 정식 용어로 한자어로는 임록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임록되는 건 아니죠. 한마디로 그 동네에 뼈대 있는 양반들만 향 안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조선시대로 후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해체시키기도 하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 중앙정부는 이 향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견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드디어 이 양난 후에 상민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양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양반이 됐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양반의 임명부에 등록되고 싶었겠죠. 한마디로 향안에 등재되고 싶은데 기존의 양반들이 딱 한마디 하겠죠. 저 쩌리 같은 거. 저게 말이 돼? 아니, 지가 돈이 있다고. 응? 뼈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무시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새롭게 양반으로 편입된 우리는 그들을 신양, 기존의 양반을 구양, 이 구양과 신양은 향촌에 주도권을 놓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한판 붙으려고 하겠죠. 그 싸움을 향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시끌시끌 했겠죠. 그런데 관건, 즉 수령은 누구 편을 드느냐? 기존의 양반, 구양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새롭게 양반으로 편입된 신양을 지지합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실은 여러분도 어느 고을에 이렇게 수령으로 임명이 돼서 그 고을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전직, 정승, 판서, 참판, 나부레 등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그 동네 가서 수령이 솔직히 제대로 고을 못 다스립니다. 누구 때문에? 기존의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양반들 때문에. 자,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특히 영조, 정조 시기에 여러분들 이런 사림들의 기반을 많이 약화시키죠. 자, 서원을 축소한다든가 어떤 사림의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사림들의 군의를 좀 약화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안 봐도 그럼 뻔하죠. 자,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 구양과 신양이 싸우고 수령은 신양 편을 들고 당연히 구양은 향촌의 주도권을 빼앗길 테고 그리고 바로 향촌의 모임에서도 역할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새로운 사상이 등장이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 되면서 모든 게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사회도 개판. 자, 여러분들 정치 개판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세도 정치가 참 여러분들 순조원 정철종 이 3대 걸쳐서 정말 왕권이 유약해지고 여러분들 관외기강은 개판, 민생은 파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기댈 곳을 찾게 놔두죠. 그게 새로운 사상. 자, 너의 힘든 이 상황을 구원해 주러 올 거야. 누가? 미륵불이. 자, 일어나 나의 책에는 정씨가 출연해서 이제 조선왕조 끝장내고 새롭게 나라 잘 끓여나가서 너희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주장한 비기서인 종감로 대유행합니다. 한마디로 이 도참서들이 유행을 하죠. 민중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꿈과 희망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학문적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복유설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주시래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수광이지요. 이런 책들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학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서양의 학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8세기의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 하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변화가 되죠. 주로 남인 계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가 여러분들 참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 특히 피지배층,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요소가 있죠.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세보다는 내세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당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고통받았던 현실에 고통받던 민족,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세상을 그리면서 믿음이 싹이 트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내세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보단 천당. 시대적 딱 맞아떨어지는 고통받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세상을 꿈꾸죠. 그렇지만 유일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양반들이 이거 우리 조상을 무시해? 이러면 안 되지.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너하고 평등하냐. 이 쌍권 무지렁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응?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이거 천주교 이거 문제 많네. 조상 숭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유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결국 자 정순항후 때 신해, 신유, 기해, 병인 4대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걸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학은 여러분들 서학의 반대적 개념, 즉 천주교의 반대적 개념입니다. 그만큼 우리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이곤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혁명사상, 후천개벽사상을 주장하는 최재우가 1860년에 창시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느낌이 딱 들죠. 혁명을 꿈꾸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천주.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최재훈은 여러분들 정부로부터 야, 너는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어리석게 만드는 혹세 무민하야. 이러한 사교는 탄압하는 게 맞아. 그래도 결국 최재우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 새로운 지금 사상, 이 혼돈의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드디어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자, 신자 수는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하나의 모습 중에 19세기에 여러분들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자, 농민들이 왜 봉기할까? 뭐 정치적 상황 보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도정치가 행행합니다. 세도정치라고 하는 건 순조원정 철종 3대 60여 년인데 왕이 진짜 어리잖아요. 아니면 철종처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이 왕의 애할아버지나 애삼촌 그리고 왕비에 의해서 대비죠. 이 왕비에 의해서 결국 정치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린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도가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한테는 세금을 따박따박 갚쳐야 되겠지만, 자, 이 세도가들한테 나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갖다 주는 거죠. 무엇을? 뇌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돈으로 뇌물 갖다 주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빙 뜯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발생한 전정의 문란, 그리고 군포를 무리하게 거두어 들여서 발생한 군정의 문란, 빌려가지 않은 쌀 내게 하고 또 빌려갔더라도 이자를 아주 고율, 아주 높은 그런 하나의 이 이자를 통해서 착취하는 환곡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이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드디어 대폭발을 합니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그런 하나의 홍경래가 중심이 돼서 평안도 지역에서 드디어 붕괴를 해요. 수만 명이 참여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 조정에서 서토를 버림이 썩은 땅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 본문의 노비들도 서토 사람들을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경래는 그 지역의 몰랄 양반, 그 다음에 우군집 같은 그런 사람, 상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광산에서 일하던 그런 하나의 불만이 많았던 채굴 노동자, 재련 노동자들, 즉 광부들, 농민들. 그래서 결국 드디어 붕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진압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1862년에 또 한 번의 임슬밀란이 발생합니다. 이 임슬밀란은 바로 여러분들 백낙신이라고 하는 진주병사가 너무도 가혹한 스타일이 보죠. 그러지 않아도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도정치로 인해서 힘든데
그래서 삼정의 문란 때문에 또 힘든데 이런 백낙신이 또 스타라니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바로 분기를 일으키는 거고 이 분기는 전국적으로 쫙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하나의 진상조사위원인 안핵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정, 군종, 한국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 아쉽게도 실패로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양천지에서 반상제로 조선시대역의 신분변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더라.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국가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명첩과 납속을 허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그런 하나의 상민들 중에 결국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중인, 그리고 노비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천주교 동화. 근데 이 모두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에서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결국 탄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홍경내난과 진주밀란, 시대적인 모습은 전부 다 세도 정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홍경내난은 지방차별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주밀란, 바로 1862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임술밀란은 여러분 지방차별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